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SNS 좋아요, 친구의 휴가 사진,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나와 상관없는 뉴스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중요한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멋진 집.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일까요? 부코스키는 실패투성이 인생을 살다가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도하지 마라. 이 말은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했고 결국 독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느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1년 뒤에도 오늘의 걱정이 기억날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러니 신경 끌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가?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세요.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가볍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더 단순하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경 끄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챕터 1.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하지?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판을 쫓으며 살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도하지 마라. 찰스 부코스키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런 그가 묘비에 남긴 단 2단어, 시도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거꾸로 된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할수록 부정적인 경험을 낳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일수록 긍정적인 경험이 생긴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더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매력적이고 싶을수록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원하면 원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순간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신경 꺼야 할 3가지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경보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 쓰세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찾으면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집니다. 무엇에 신경 쓸지 스스로 선택하라.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결론은 중요한 것에만 신경 쓰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찰스 부코스키의 시도하지 마라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챕터 2. 행복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으며 살지만 행복한 순간은 잠깐이고 금세 불안과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불안,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삶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안은 바꿔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소중한 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이 소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행복은 끝없이 쫓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 차, 큰 집, 높은 연봉도 결국 익숙해지고 만족감은 줄어듭니다. 행복은 문제를 없앨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옵니다. 결론은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까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만의 고통을 선택하세요. 챕터 3.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격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멋지니까 세상이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해. 이것은 과대 자기애입니다. 나는 불쌍하니까 세상이 나를 특별히 배려해줘야 해. 이것은 피해자 자기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 변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특별함을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광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제품만 있으면 당신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는 말은 햄버거와 같습니다. 맛있고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공허한 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야채와 같습니다. 처음엔 매력적이지 않지만 꾸준히 받아들이면 내면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삶은 대부분 지루하고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진짜 성장은 평범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론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 주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통제 안에 있는 작은 일들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고통의 가치.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고통받을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히로오 오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7년간 정글에서 이미 끝난 전쟁을 계속 싸웠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전쟁, 허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전쟁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노력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런데 가치는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로 나뉩니다. 좋은 가치의 특징은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에 기반합니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타인과 관계에 이로움을 줍니다. 즉각적이고 통제 가능합니다. 지금 행동으로 실천 가능합니다. 나쁜 가치의 특징은 허구적입니다. 환상이나 미신에 의존합니다. 파괴적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에 해를 끼칩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합니다. 삶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가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면 삶은 더 고통스럽고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마치 히로오 오나다처럼 존재하지 않는 전쟁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결론은 고통의 방향을 선택하라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가치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은 정말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삶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고통받을 것인가?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챕터 5. 당신은 항상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내린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선택은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윌리엄 제임스의 상상 실험을 예로 들겠습니다. 상황 1. 선택의 고통입니다. 마피아가 가족을 납치하며 말합니다. 내일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는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당신에게 이 마라톤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상황 2. 준비된 고통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9개월 동안 마라톤을 준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결승선을 통과하며 응원을 받을 때 이 고통은 성취감과 보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두 상황에서 고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그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했다고 느낄 때 고통은 의미 있고 수용 가능합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느낄 때 고통은 억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과 잘못을 혼동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책임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과 책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시입니다. 잘못. 암에 걸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책임. 암에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잘못. 누군가 아기를 당신 문 앞에 두고 간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책임. 그 아기를 돌보거나 신고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그에 대처하는 책임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고통에 대해 더 편안해집니다. 고통이 억울하거나 불공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대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를 댑니다. 내 유전자가 이래서 그래.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야. 내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결론은 선택과 책임으로 삶을 바꾸자입니다. 고통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임은 잘못과 다릅니다. 잘못이 아닐지라도 책임은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을 수용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선택하세요. 책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당신의 삶을 바꾸세요. 챕터 6. 당신은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성장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50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서반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은 플로지스톤이라는 신비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봅시다. 10년 전, 20년 전 당신이 믿었던 것들 중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스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은 20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저는 10년 전의 저를 생각하면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 보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움은 더 나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에도 적용됩니다. 확신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는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확신은 때로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질 기회를 얻습니다.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광신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지나친 확신은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대화와 관계가 개선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타인의 의견을 더 잘 듣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회피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위협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능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면 당신은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비판을 무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입니다. 특정 신념에 강하게 몰입할수록 반대되는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우리가 확신에 매달리는 이유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느슨하게 정의하면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의 무아 개념처럼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것도 없고 확신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현재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틀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당신의 정체성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틀렸을 경우 그 결과가 더 나은 문제를 만들까요?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지 평가해 보세요. 모든 믿음은 언젠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확신은 위험합니다. 극단주의와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삶을 개선합니다. 더 나은 관계, 더 깊은 배움, 더 유연한 정체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체성을 느슨하게 정의하세요. 자신을 덜 규정할수록 방어 기제가 줄어들고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틀렸다는 사실은 성장의 신호이며 불확실성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확신하는 것들, 그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배움, 성장, 그리고 자유를 발견하세요. 챕터 7. 실패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멈춤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술의 천재 피카소도 수많은 실패를 거치며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의 성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받아들이고 나아간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심리학자 카즈미에시 다브로프스키는 실패는 인간 성장의 원동력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실패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수학 선생님은 시험 중 문제가 막히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으면 문제를 다시 써라. 그 단순한 행동이 다음 단계를 보게 해줍니다. 작은 시작은 심리적 장벽을 깨고 자연스럽게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글쓰기의 막힘은 다음 한 문단만 써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글이 술술 이어집니다. 시험 공부의 부담감은 오늘 한 챕터만 공부하세요. 작은 목표가 큰 진전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불안 극복은 그 사람에게 걸어가기만 해보세요. 작은 행동이 대화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이 오히려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행동은 자신감으로 그리고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곧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문단을 쓰고 문제를 다시 써보고 그 사람에게 걸어가세요. 행동이 동기를 만듭니다. 기다리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심리적 관성을 깨세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성공은 당신의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챕터 8. 거절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 네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면 경계를 지키지 못해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흐릅니다. 아니오를 들을 수 없다면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억압적인 관계가 됩니다. 진정한 신뢰는 서로 아니오를 말하고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다른 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거절해야 삶이 명확해집니다. 끝없는 선택은 오히려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에 헌신하면 나머지에 신경 쓰지 않을 자유를 얻습니다. 헌신은 삶을 단순하게 하고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아니오는 삶의 핵심 기술입니다. 관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거절은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기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헌신이 자유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듭니다. 삶은 선택과 거절의 연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에는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만드는 길입니다. 챕터 9. 결국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며 매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유한성은 삶의 가치를 정합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어디에 시간을 쓸지 명확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죽는다면 후회가 있을까? 내가 낭비한 시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죽음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명확하게 합니다. 죽음을 직면하면 무엇에 신경 써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죽음을 정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같은 질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세요. 죽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죽음을 통해 통합됩니다. 실패, 거절,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론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신경 쓰세요. 내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과감히 다녀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감사합니다.